요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새로운 지원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경기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아리백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런 경기도가 얼마 전에 이런 협의체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그런 것도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희도 생소한데요.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세계의 도시는 어떤 곳이 있고 그 현황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도시 네트워크 이러면 소장님이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님이신데요. 저희가 뵙기에도 늘 바쁘실 것 같았는데 피디님 얘기가 진짜로 바쁘시더라. 막 밤늦게 전화해도 국제회의장에서 시끌시끌 하더라. 그러시던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보기엔 저도 바쁘긴 한데 PD님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막 9시 반에도 막 전화하시고. 저희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요즘 가을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 큰 포럼이라든가 국제회의 같은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클레이도 가을에 좀 그런 프로그램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많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현장에 있었던 시간이어서 피디님 전화를 아주 굉장히 반갑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딱 생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요. 근데 저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이런 조직이 있구나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어떤 조직일까요? 먼저 이클레이 자체가 지방 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클레이가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네.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그런 접근 방식을 한두 개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클레이가 하는 본연의 이제 임무예요. 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클레이에서는 5가지 물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5가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이제 제안하고 있어서 그 특정한 주제에 따라서 이클레이 네트워크 안에 주제별 이를테면 좀 선도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네.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모델링 이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선도적인 지자체들끼리도 그 경험이 혹시라도 부족한 경험은 서로 교류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주제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의 특정한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동영상으로 이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 생생한 현장감을 더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별로 도시 네트워크를 하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100% 재생에너지 그렇습니다. 도시 네트워크다. 저는 딱 보면서 100% 재생에너지를 하려는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할 만큼 세계에 그렇게 많은가 하고 좀 놀랐어요. 이 경기도가 올해 18번째로 가입했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앞에 있던 17개 도시들은 어디일까요? 지금 현재 도시 이름부터 먼저 좀 알려드릴까요? 네네.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에는 한 20개가 조금 안 되는 19개 지방정부가 이제 100% 도시를 만드는 노력에 제일 앞줄에 서겠다. 이렇게 네. 선언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들은 주로 유럽에서 2곳, 남미에서 3곳, 또 아프리카에도 3곳, 북미에도 3곳,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8곳이 이제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제일 앞줄에서 실현해가는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가 RE100 이걸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이렇게 네. 부르는데 어떤 도시들이 여기에 가입했나? 이름은 이제 지역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시 이름을 좀 불러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도요. 네. 그래서 유럽에는 스웨덴의 말메, 네. 우크라이나의 지토미르, 예,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아베다네다라고 2도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두 곳이요. 로사리오, 아베아네다. 아베아네다. 그다음에 브라질에는 사오세페
사우스 에페, 도시고요. 브라질. 그다음에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츠와네시라고 하는 도시고, 남아공이요. 네, 케냐에는 나크루현 그리고 키무수라고 하는 두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케냐는 두 군데네요. 네네. 그다음에 북미에는 네. 미국의 에스펀, 에스펀, 예, 캐나다의 밴쿠버, 밴쿠버. 그리고 사니치라고 하는 도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두 군데네요. 예, 그럼? 두 곳입니다. 사니치.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요. 일단 인도네시아의 서누사 퉁가라주, 그다음에 필리핀의 마카티시, 그리고 호주의 호주 수도준주, 그리고 바이런셔라고 하는 두 도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대만에는 핑동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우리가 예, 제주. 예, 인제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기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강원도 인제군이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들어가 있었네요. 여러 해 됐습니다. 아. 인제군이 시작하는 것은 여러 해 됐는데 이제 조금 한국적 아픔이 조금 묻어있죠. 가입을 하고 있으나 거긴 궁금합니다. 예, 예. 네,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한국적 아픔, 강원도 인제군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도시는 물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가장 열심히 하는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하는, 이거 없이 대응 안 된다고 하는 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렇죠? 전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한 네, 네. 거여서 일단 이 회의 이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는 요건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지자체에서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지향한다라고 네. 하는 분명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곳이면 일단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100% 아니더라도 그렇죠. 목표를 그렇게 잡은 그렇습니다. 도시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한 도시들의 구분을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지향하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 계획이 있는 곳. 그다음에 아직 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네. 지향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는 곳. 또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하는데 100%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전기에너지 부분을 먼저 할 건지, 네. 수송할 건지, 건물할 건지 이렇게 특정 부분을 정해서 부분별 특정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100% 재생에너지 도시라고 하는 말을 지향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담장을 좀 많이 낮춰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00%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과제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부단한 실험이 있어야 되고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시민과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또 재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그 어느 영역보다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서가는 도시들끼리 국가의 여건에 따라서 도시들이 어느 만큼 역동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교류하는 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가입하는 장벽을 좀 많이 낮추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안에서의 소통을 좀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5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세계의 도시 이야기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과 4부에 이어서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저는 100% 재생에너지 목표로 하는 도시가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는 2개밖에 없어요. 유럽 도시들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온 거죠? 이제 들어오겠죠? 네, 그런 건가요? 지금은 이제 유럽은 이제 또 하나의 리그로 이제 주목을 할 만한 게 2020년 이후에 유럽 연합이 네. 2030년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 얘기하잖아요. 네. 2030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100대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있는 도시들 적어도 100개는 2030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트랙도 좀 주목해야 되고 아하. 그다음에 그 도시들 중에 대다수는 상당 부분 우리 이클레이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도시의 요건에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안 했다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렇습니다. 다른 리그에서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럼 여기서 가장 열심히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있는 도시는 19개 도시 중에서 어디일까요? 저는 요 19개 도시 현재 가입한 도시 중에서는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하고 밴쿠버. 그다음에 스웨덴의 말메 사례를 말메요. 좀 주목을 하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밴쿠버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죠, 그러면. 그럴까요? 밴쿠버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도시들은 굉장히 넓은 영토에 그렇죠? 녹지가 많고 네. 그다음에 대단히 친환경적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밴쿠버는 이미 북미의 도시들 중에서는 CO2 배출량이 제일 낮은 도시로 오.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수력 발전도 좀 많아서 전기 부분 있잖아요. 전기 부분에는 이미 90% 이상 재생에너지를 이룬 도시예요. 밴쿠버 전기 에너지의 90%가 재생에너지라고요. 예, 이미 와. 90% 이상이. 그런데 문제는 밴쿠버가 쓰는 모든 그 CO2 배출량의 배출원을 보면 전기는 그래서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배출량을 에너지 배출원 CO2 배출원이 어디냐면은 건물이 54%라고 건물이요. 절반이 넘는 거죠. 그리고 수송 부분이 한 40%쯤 되는 네. 거예요. 오히려 전기나 이런 데는 이미 수력 발전으로 이제 많이 해결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에 밴쿠버의 재생에너지 도시 전략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네. 어떻게 전체의 100% 재생에너지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밴쿠버는 여전히 2050년 이전에 네.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를 실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밴쿠버는 그러니까 빌딩 부분, 냉난방을 포함한 빌딩 그걸 이제 CO2 배출원으로 보면 이제 빌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네. 그런 녹색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한 40% 정도는 수송 부분을 어떻게 혁신하는가. 혁신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거를 대체하는가.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죠. 밴쿠버는 유럽 도시하고 달라서 이게 토지도 넓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기차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역으로 네. 그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적극적으로 깔겠다고 하는 것을 기본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수송 부분은 그 서쪽의 해안을 크게 하는 굵은 도시. 그래서 그 스카이라인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속 철도망으로 좀 깔고 대중교통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대단히 넓어서 자전거 어떻게 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기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보행과 자전거 걷고 자전거 타는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대단히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걷고 자전거 타는데 안전한 도시.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어느 도시나 공통적으로 전기 부분의 에너지 전환, 이거는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발전소의 위치나 뭐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도시 자체의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그리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쓰는 냉난방 시스템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꾸느냐, 재생에너지 베이스로 바꾸느냐, 그리고 어느 도시든 30% 3분의 1 이상은 수송 부분에서 CO2가 배출되기 때문에 수송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중점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 목표도 100% 에너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도 접근하기 어렵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밴쿠버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 그래서 건물마다 있는 에너지 효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30년까지 건물에는 모두 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도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030년까지. 2030년까지요. 스웨덴의 말메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나요, 그럼? 이 스웨덴의 말메는 스웨덴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유럽을 선도하는 곳이 북유럽이에요. 네. 북유럽 중에서도 특히
특히 스웨덴은 대단히 선도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매는 유럽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50% 유럽이 선정한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보다 네. 스웨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유럽의 정책보다도 훨씬 선진적인 목표 달성을 한 곳이 스웨덴의 말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인가 10월 첫째 주에 네. 지난주죠. 지지난주네요. 10월 첫째 주에 저희가 그 덴마크에서 재생에너지 쪽 일하는 네. 연구원분이 나오셔서 네.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덴마크는 재생에너지가 7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되게 높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90% 밴쿠버. 전기 부분은 네. 90%. 거기 이제 수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부문별로 어쨌든 재생에너지 100%를 어느 부문이든 달성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네. 또 하나 좀 봐야 될 거는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해요. 아하.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 관리가 없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는 없어요. 아. 에너지 수요 관리가 없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기본은 에너지의 수요 관리를 한다는 전제, 그리고 그 위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비율로 확대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훨씬 더 확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부문별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도시를 일정 정도 연도에 달성한다고 하는 걸 모두 공통적인 요소로 갖고 있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녹지 계획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밴쿠버는 녹색, 캐나다의 도시는 녹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연하게 이미지로 갖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네. 밴쿠버는 스탠리 공원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의 면적이 미국의 센트럴 파크 면적보다 더 넓대요. 그리고 밴쿠버 시의 도심 면적보다도 더 넓은데 그런 베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넓은데 이 도시의 녹지 정책은 밴쿠버시에 살고 있는 어느 시민이든 5분 이내에 녹색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구성하는 것. 이거를 또 중점적인 정책으로 갖고 있어서 녹지에서 이게 우리 흡수원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흡수원으로 탄소 흡수원. 여기는 뭐 산정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재난이 났을 때 그것을 완충하는 데도 녹색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재생에너지 도시나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선도 도시들은 도시를 녹색화하는 도시의 자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대단히 중요한 시책으로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뭐 녹지나 어디 공원이 없으면 재난이 났을 때 대피할 장소도 없어요. 고층 건물 사이에서 어디로 대피를 해. 진짜 말씀 듣고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네요. 예. 네, 저희가 키이라 나이틀리의 Like a Fool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얘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세계도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박연희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녹지도 확보되고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대중교통이 늘어나고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사실은 생태 도시에 가까운 거 아닐까. 여기 동물이나 식물들도 공존하기 더 쉬운 도시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밴쿠버 얘기해 주셨는데 스웨덴 말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말매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우리나라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모르시는데 말매는 전에 그 조선업으로 대단히 성했던 곳이에요. 네. 스웨덴. 그래서 그 조선소의 크레인 그게 우리 현대중공업이 가져와서 된 도시는 아하. 말매예요. 대신 네. 말매는 조선업의 호황을 누리다가 그것이 사양하면서 네. 도시가 거의 실업률이 막 10배 이상 도시 인구의 10%가 줄어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데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 말매시의 시장이 미래 도시 전략을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시민들과 수기하면서 그런 조선업, 중공업 중심의 도시에서 IT와 재생에너지의 도시,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시 컨셉을 바꿈으로써 네.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 유럽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친환경 도시로 거듭난 데가 스웨덴의 말매예요. 아, 조선업 중심 도시가 그렇죠. 친환경 도시로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을 때 네.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그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COP가 열렸을 때 거기에 갔던 분들이 대부분 말메를 방문하기를 희망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도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여기는 지역 난방도 2020까지 아리백으로 하겠다. 저 전기도 2020까지 아리백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다 대단히 선도적인 곳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전에 조선소의 그 크레인이 있던 자리에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아파트를 이제 건립을 했는데 그걸 완전히 탄소 중립 아리백으로 만든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층 아파트를 아리백으로 만들었다고요? 와. 높이가 190m나 된다고요. 아니. 전혀 어울리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수송 여기에 다 2020, 2030에 다 아리백을 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말메입니다. 궁금하네요. 말메 시장님이 이클레이 전 세계의 회장님이시기도 해요. 지난 6월에 선출되셨거든요. 궁금하네요. 그 고층 건물을 어떻게 아리백으로 했는지. 그래서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시면 그것을 토르소 네. 토르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대단히 그 명물로 랜드마크로 말메, 예. 토르소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래요. 선생님 또 그 밖에 말씀해 주시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요.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여기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거대 도시도 아리백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 주목할 뉴스는 뉴욕도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선진적인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뉴욕이 지난해 7월에 새롭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세웠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곳이 뉴욕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70%로 높이겠다라고 아하. 하는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요. 예. 2030까지 70% 재생에너지 비율 한다고 하는 건 대도시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메는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막 큰 도시가 아니에요. 네. 한 30만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 뉴욕은 그야말로 큰 도시잖아요. 이런 그렇죠. 곳도 2030 재생에너지 비율 70%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도 어쩌면은 재생에너지 할수 70%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지금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방법, 기술은 다 있다는 거예요. 정책적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국제사회의 목소리입니다. 뉴욕이 해내면은 저 많은 거대 도시들이 이제 뭔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뉴욕이 큰 그 시금석이 되겠네요. 그 경기도는 앞으로 이 도시연합에 들어가면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경기도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도적 제약이나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산의 속도 같은 데 있어서는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이루려고 하는데 대단히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지금 한국적 맥락에서는 대단히 좀 의미가 크다고 보고 네. 그리고 앞서 큰 도시들이 재생의 100% 아리백 도시를 추진하는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를 좀 취득하고 소통하는 것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단히 어려운 정책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아리백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소장님. 아리백은 기후위기 대응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선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그리고 아리백 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도시는 모두 다 그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같은 결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아리백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표명한 것들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적 관심과 질문과 지원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지방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아리백을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질문하는 시민으로 이제 시민적 활동을 좀 처음
한 첫 발을 좀 내디뎌 주시면 대단히 큰 사회적 변혁의 에너지가 되겠다. 이런 네. 적극성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하자. 네,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님이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